오늘 오전 대전의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모두 7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하역장에 쌓인 적재물이 불타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방기간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선까지 뚫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락해 코스피는 3%, 코스닥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인원수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7차 유행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방문 중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죠.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실종자가 더 있을 것에 대비해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됐던 시민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2시간여 전인 오후 4시 20분쯤 실종자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희생자가 더 있을 것에 대비해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현장을 탈출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내 하역장에 쌓여있는 박스 등에서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연기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충남, 충북, 세종, 전북과 중앙119 구조본부의 구조대까지 동원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구조작업을 벌였는데요. 지하 공간에 쌓인 의류 박스 등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가득 차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전에 지하 공간에 있던 작업자 중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중 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택배기사 등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나머지 실종자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이 이른 아침이라 다행히 아울렛 손님들은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호텔 투숙객과 직원 11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전 시내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의류 등이 담긴 박스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완전히 진화하는 데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쯤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쯤부터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오늘 하루가 글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넘게 오르면서 1,430원 선까지 뚫었고 코스피는 3%,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2원이나 오르면서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미국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여파가 컸습니다. 10월 FOMC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 성향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상방이 열려 있는 가운데 1,450원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감세한 발표와 이탈리아의 극우 정권 출범 등 유럽발 악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증시는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3% 이상 떨어져 222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며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모두 891개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오른 종목은 34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하루 만에 시가총액 7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기업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거래 가뭄 등으로 괜찮은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2달 동안 340여 명을 검거했는데 사기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집을 나온 20대 사회초년생 15명이 함께 지내던 숙소입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가출팸과 지적장애인 등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 명의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혔습니다.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서울 당산동에서는 20대 남성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2천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전세 보증금만 챙긴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인 60대 남성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00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세입자들과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주변에 아는 거면 몇천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는 50억 정도 현재 사기친 그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례만 160여 건 적발됐고 관련자 34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 전세 등 보증금을 미완화한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5.7배 늘었고 구속된 사람도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와 협업을 강화해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등을 10억 원 이상 보전해준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선 국가가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확대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기간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고 규정짓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당에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비속어 발언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라며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발언이 공개되고 첫 공식 해명 브리핑이 13시간 이상 걸린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실이 무엇인지 기다렸다면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며 특정한 단어, 즉 바이든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 모두 발언에선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이른바 48조 한미 환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장시간 붙잡는 게 어려우니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남긴 한일 약식 회담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퇴조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외교 성과 부실 등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민심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속에 여당은 이 사건을 왜곡 보도한 책임을 묻겠다며 MBC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를 여는 첫 지도부 회의부터 MBC를 콕 집어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 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과 언론이 내통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원 유착 의혹에 대해선 역으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당당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있지도 않은 정원 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또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책임자들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장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단순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인사, 언론으로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왜곡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갈등은 한층 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당시 후원사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애초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후원사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열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했던 또 다른 관내 기업들입니다. 네이버와 차병원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에 후원금 30억여 원을 냈는데 각각 제2사옥 건축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의 대가가 아니었느냐며 검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의 우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은행장을 맡았던 비영리 단체
주빌리 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목할 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네이버와 차병원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나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려진 곳이란 점입니다. 경찰은 최초 수사 당시 이번 의혹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뒤에도 가장 후원금이 많았던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와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이 대표 측 등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집과 두산건설, 성남시청을 또 한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두산건설 외 다른 후원사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건 역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의혹 당시 성남FC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 등을 잇따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 이의 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 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를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의 범위로서 했다라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순방 중에 있었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워낙 파장이 컸던 사안이라서 귀국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혹시 나오지 않을까 했었던 그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고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진상이 좀 규명돼야 된다는 그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5박 7일 동안 해외 순방을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성과는 묻히고 비본질적인 발언으로 논란과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면 돌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가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도가 왜곡되면서 우리 동맹관계, 특히 이제 한미 동맹관계가 훼손되면서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오고 있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 관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일단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사실 대통령의 이 공식적인 발언도 아니고 회의 이후에 나오면서 사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런 약간 해프닝성에 가까운 발언, 그리고 아직도 사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다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하고 오히려 외교의 본질적인 문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우리나라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금리가 미국과 역전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고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국제 수지도 상당히 적자가 되고 있는 경제 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통화 스와프를 왜 했느냐 못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일본과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만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이었다. 뭐 이런 본질적인 부분, 그다음 대통령이 이번에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뭐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건전한, 좀 건설적인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듭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대통령의 저 발언으로 해서 관련 논란이 좀 조기에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장기화되겠고 네.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그리고 비속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뭐 날리면이라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또 여야가 다 입장이 달리지만은 분명한 그런 욕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제 외교 무대, 정상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세계 경제 12대국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과연 품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지금 이제 기자들과의 약식 문답을 보면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보도의 잘못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보도로 인해서 지금 이제 동맹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이제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진상을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대로 만약에 이 땡땡들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향한 표현이라면 이것도 엄청난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깔끔하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했다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야권에서는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짓말 대통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권은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이제 꼬리표를 물고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야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또 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영상에, 동영상에 나오는 그 음성을 해석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초에 보도했던 MBC가 최소한 이 좀 불명확한 음성과 영상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면은 발언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확인을 거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영상 음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MBC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팩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 가지인데요. 비속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 비속어의 대상이 한국의회냐 국회냐 미국의 의회냐,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론됐느냐 안 됐느냐,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론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조기에 이 발언의 내용들을 빨리 설명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물론 대통령실의 그 입장 정리가 조금 늦긴 됐지만은 이거를 기정사실화시켜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말했다.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면 미국 의회도 한국 국회를 해서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언급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소위 말하는 발언의 명확성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한쪽에서는 이렇다,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논란을 일으키는 자체가 국익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사실관계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논란이 된 그 발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이 자막이 나갔고 이걸 보도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정하는 부분은 바이든이란 부분만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이 XX들이라는 욕설은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에게 확인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인을 해줍니까? 취재기자가 확인됩니까? 두 번째, 오늘 그러면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확인을 해줬습니까? 나는 이런 발언을 안 했다라고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본인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성 판독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음성 판독 전문가들도 아무도 지금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MBC에 알아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에서 프레스룸에서 9시에 다 이걸 다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다 이 MBC 보도의 자막이 맞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비보도 요청까지 했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그 발언의 내용을 놓고는 아직 완전히 이제 무엇이 이제 정확한 건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속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의 해명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부인은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거조차도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귀로 들어보시면은 각자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지칭한 것이 이제 국회인지, 이 김은혜 수석은 이제 국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야당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또 말했단 말이죠. 좀 더 이제 규명될 부분은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CCBB를 가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들린단 말이죠. 오늘 국민의힘 소속 그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가 MBC 측을 실제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상당히 이제 강경 대응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이른바 이 정원 유착 의혹으로 지금 이 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대립도 이제 격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해서 MBC 보도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자료 주고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정원 유착이다, 그렇게까지 결론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대별로 보니까 9월 21일 새벽 6시 한 28분에 MBC 풀 기자가 취재하고 영상을 해서 서울 본사로 보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막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34분 이후에 MBC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BC가 보도하기 이전에 민주당의 이 자료가 넘어가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을 비판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SNS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최초로 촬영한 MBC 풀 기자가 MBC 본사에 보냈는데 MBC가 다른 SNS에 유출을 했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정당에 그렇게 제공했을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은 MBC에서 어떤 유출 경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SNS에서 유출이 됐느냐 그 SNS를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정보를 알게 되고 비판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MBC 제3노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동영상이 좀 악의적으로 편집이 됐다. 그리고 자막도 불명한데 자막들도 좀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MBC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MBC와 민주당이 또 꼭 정은 유착 관계라기보다는 MBC가 정확하게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를 했고 이 영상들이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이 편집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느냐 또 자막을 어떻게 넣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게 이제 외교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언론 내부에서 국익이냐 언론의 자유냐 이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쉽게 말해서 비보도 요청을 했는데 비보도 요청을 깨고 MBC가 이런 정확한 팩트도 아니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은 좀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반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MBC가 이걸 민주당 측에 유출을 한 것처럼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MBC 측에서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놨거든요.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첫 번째로 이게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풀 기자단이 취재를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공동 취재 형식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공동 취재를 해가지고 그게 공동으로 취재하자마자 즉시 모든 방송 언론사에 그 동영상을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순방 취재는 이제 풀 기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 방송사가 풀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표로 이제 촬영 취재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 이번에 이제 MBC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비판한 것이 9시 33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내 정치부 기자들도 8시에 이게 다 공유가 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누군가가 유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MBC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미 국내 SNS 상에서도 이미 이게 유포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가지고 비보도를 요청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MBC가 유출했다. 그리고 민주당과 서로 짜가지고 정언 유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하게 주장하느냐.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제 외교 무대 정상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품격 없는 욕설과 비속어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언유착 프레임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된다. 그것도 없이 바로 뭐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MBC의 보도가 팩트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팩트가 틀렸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그 부분만 지금 서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팩트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이겼다 또는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정언유착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과정을 이제 복기해 보더라도 CCBB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애매한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논쟁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정언유착 논란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 기간 또 이 논점을 끌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프레임을 이제 바꾼다 하더라도 이 욕설 관련, 이 비속어 관련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이제 상기하게 돼 있고 이것이 여권에 관련 유리한 그런 양상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 쪽으로 이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네.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외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뭐 해프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회의에 나가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말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그거를 국내 언론들이 침소 봉대해 가지고 외교에 따른 성과들을 즉 본질적인 부분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도 있고 뭐 필요하면 또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논쟁을 이끌고 가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뭐 정언 유착이 있다 저는 그런 개연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MBC 보도 그 자체가 네. 명확한 팩트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그게 정상적인 경위를 거쳐가지고 보도가 됐느냐 사전 유출돼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네. 그다음에 MBC가 보도할 경우에 이게 언론의 보도 자유와 국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홍보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대립이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 순방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사에 가까운 그런 외교 행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침소봉대라고 얘기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이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을 쏟아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형 저는 외교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조문회견을 갔는데 참배를 못했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30분간 우리는 회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간담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또 미국 정상과는 48초 환담을 했는데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일 간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미 간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총체적인 제가 볼 때는 부실 외교였다라고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 외교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외교에 대해서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철저한 준비를 못했고 두 번째로는 실무 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외교는 의전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다 동선, 시간, 뭐 의제 이런 거를 조율하는데 그게 전혀 조율이 안 된 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볼성사나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강력하게 외교 실무 라인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는 본인의 발언 때문에 지금 생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의 책임으로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에서는 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해임 건의안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내일 이제 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발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해임 건의안은 국회 제적의 과반수 찬성이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은 5번의 해임 의결안 가결이 있었고 다 장관이 해임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바로 제가 볼 때는 조치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여론의 좀 향배를 볼 것 같은데 만약에 여론의 향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명 또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응 태도가 너무 부적절하다 그러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해임안 처리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러나 민주당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여론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민주당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야당도 대응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나온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 지지율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보면은 하지만 지난주 보면은 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떨어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비속어 발언 논란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30초만 그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의 사실관계보다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지난주 화수 이럴 때는 지지율이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문제 또 비속어 논란이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0.2%포인트 올랐지만은 주 후반으로 오면서 상당히 조금 지지도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주말로 가면은 지지도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조금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인식 또 느낌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우리 언론들이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 비판적인 프레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성과가 상당히 묻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도어 스태핑 때 예를 들자면 유엔 기조 연설 문제, 그다음에 IT 투자 유치 문제, 한미 바이든 대통령한테 정상회담 때 했던 이야기, 그다음 그 사전 이야기들, 그다음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순방의 성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묻혀지고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 비판적으로 편파적으로 가게 돼가지고 조금 윤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 보도 때문에 지금 여론이 왜곡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중에도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이번 주 주말쯤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암매장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6월 가운데 한 구가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남은 6월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둔하며 광주 봉쇄작전을 펼쳤던 광주교도소. 지난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용고자 묘지에서 6월 262구가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벌인 지 2년 9개월 만에 6월 한 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됐지만 실제로 5.18 행방불명자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와 발견 유골을 비교한 결과 99% 이상 일치한 겁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유골 2구도 DNA가 일부 일치하면서 교차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다 보니까 더 추가로 과학적인 기법 동원하고 그다음에 당일 행적이라든가 감매장과 암매장 여부까지도 조사위원회는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행방불명자의 행적 등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단체도 군부 정권의 암매장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다해서 희생자의 어떤 고통도 함께 풀고 5.18 진상규명도 명확히 밝히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더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발견된 유골 가운데 유전자 대조가 가능한 유골은 160여 구. 이와 함께 추가 발굴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5.18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운영되던 선감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폭행과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인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성한 잡초들 사이 작아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작은 무덤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풀을 걷어내고 조심조심 어루만지듯 흙을 긁어냅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시굴 현장입니다. 불황아로 찍혀 강제로 끌려와 폭행과 노역을 당하다 숨진 피해 아동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됩니다. 봉분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성감도에서 탈출하려다 숨진 아이들 150여 명이 이곳에 묻힌 거로 추정됩니다. 성감학원에 수용됐던 삼형제도 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나섰다 성감학원에 끌려갔던 안영화 씨. 안 씨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들도 영문을 모른 채 성감학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13살이었었어요. 저 노동하고 저 기합받고 매 맞고 뭐. 형제는 가까스로 학원을 나왔지만 두고 온 친구들은 마음의 평생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섬을 떠나려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친구를 이곳에 묻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제가 동료들 갖다 묻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진짜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 심정이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성감학원 수용자 대부분이 동료 사망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자 처리에 직접 참여했다는 피해자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성감학원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여러 진술에 근거해 유해 발굴을 결정했습니다. 원화대장상에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저희 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24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진실화해위는 발굴을 끝낸 뒤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년 넘는 매각 작업 끝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건데요. 전체 매각 대금은 2조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2년 만인 2001년 옛 대우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우조선을 그룹의 제조업 부분에 주력 업종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이고 최소한 저희 그룹 전체의 매출의 약 한 35%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침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새 주인으로 낙점됐지만 반세기 전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허벌판인 미 포함 백사장의 사장 한 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의 반대로 6개 나라에서 통과해야 하는 기업 결합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새 주인 후보는 돌고 돌아 한화그룹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합의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한 겁니다. 최종 거래가 끝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내려놓고 지분 28.2%를 가진 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 워크아웃 졸업 후 현재까지 약 21년간 산업은행의 품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대주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은 인수 예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벌이는 스토킹 호스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찰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주력인 방위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선박인 특수선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547%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업황 개선과 맞물려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투입되는 한미해상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고강도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하고 승조원은 5,000명에 달합니다. 한미해군은 동해상에서 레이건함을 포함해 함정 20여 척을 동원한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으로 해군 함정과 항공기뿐 아니라 한국 공군 전투기와 미 육군 아파치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까지 동원해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잠전 훈련이 진행됩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해군 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고강도 한미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어 군 당국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도발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숨진 뒤 2달여 만에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국장이 내일 치러집니다. 강한 국장 반대 여론 속에 G7 정상 모두 불참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조문 외교의 명분도 빛이 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내외 약 4,300명이 참석하는 국장을 앞두고 일본 경찰은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이어진 당시의 경비 실패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진행되는 이곳 무도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이 지역 상공은 비행도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장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安倍元総理が培われた外交的遺産を我が国としてしっかり受け継ぎ発展させるという意思を内外に示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임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의 국가적 행사에 다른 G7 정상은 아무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를 강조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반대 의견이 여전히 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장과 같은 시각 일본 국회 주변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この国葬の強行によって、国民の多くの反対を招きですね、分断を招き、個人やご遺族にも気の毒な環境を作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 국장으로 치러지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조기 개항이나 묵념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화대 설치와 조기 개항을 준비했던 자민당 야마나시현 본부 건물에는 불붙은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출입을 막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엔 아직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첫날. 서울 여의도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 됐지만 곳곳에는 마스크를 쓴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안한 것도 있고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요. 안 차면은 남들이 보는 시선,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찰 겁니다. 행인들이 오가는 도심 거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이 익숙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고 또 풀린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 시작을 해줘야 이게 다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건 1년 5개월 만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 경기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만 남은 상황. 하지만 실외에서도 마스크 없인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는 실내까지는 좀 무리지 않나 아직은. 아니 한번 대화도 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시려면은 이거를 꼈다가 뺐다가 하기로는 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제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 함께 함성을 지르거나 합창을 할 때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자율주행 전용 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앱으로 예약하고 탑승해 볼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청계천에 8인승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전용으로 기획돼서 레이더와 카메라를 부착해 일반 차를 개조한 자율주행 차들과 달리 센서가 내장돼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정도 되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카메라가 12개, 레이더가 전면에 3개, 후면에 3개, 총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 대형 유리로 돼 있고 유리창은 탑승객 허리 위치부터 높고 넓게 설치돼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버스 석 대를 청계천 일대에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20분 간격 운행을 시작으로 연내 청계 5가까지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이 탑승합니다. 정식 운행을 시작하면 전용 스마트 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암에 이어 강남, 청계천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거라 이용 구간이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비상시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적으로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 수준은 아직 아닌 만큼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선 투자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